모토리 노래나가가 있어요. 모토리 노래나가는 이 국학운동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마츠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츠사카에 가면 그 모토리 노래나가가 살았던 그 집이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마츠사카 가면 마츠사카 균이 소고기가 유명한데, 그 시장에서 소고기 잠깐 먹고 조금 올라가면은 있어요. 마츠사카에 있는 그 모토리 노래나가 집이요. 이제 집들이 크진 않은데 거기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국학의 어떤 핵심적인 이제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강한 거는 이 언어가 강했어. 언어학. 이 고대 언어에 대한 그 독특한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이론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사기와 류은석인데, 이 가운데 고사기를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주석을 달아서 그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것이 국학의 획기적인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의 이제 주장들을 이제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물에 존재하는 도덕적 힘인 리가 작용해 덕정인 자를 통치자로 만들어 만민의 모범이 되게 한다는 소위 하늘의 도라는 것은 단지 특정한 통치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창안된 인위적인 논리다. 그러니까 이 리, 성, 도, 이것이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하늘도라고 떠들지만은 실제로 보면 어떤 특정한 통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거라, 인위적인 논리.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고대 일본에서는 그 창조의 신들과 그 후손인 일본의 통치자들 간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 서로 믿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 이제 주장을 한 것. 그것을 고집기를 해석을 하면서 그 근거를 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창안돼 확립된 법도를 말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도가 단지 다른 나라를 빼앗기 위한 계책이거나 자기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전략일 뿐이다. 어떤 나라를 강탈하기 위해서는 만세 심사숙고하고 애쓰고 온갖 좋은 행동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야 했다. 이것이 성인들이 극히 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들의 도가 진실되고 완벽해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성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도를 어기고 군주를 타다오 나라를 찬탈한 자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야비한 인간이며 그들의 도가 거짓임을 말한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컨대 왕조를 타도라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은 그 천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맨데이트를 하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도를 펼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포함해서 뭐 도를 얘기하고 뭐 등등 하는데, 이것은 다 권력을 뺏고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다. 여기에 성인들도 예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역사를 겪어왔다는 거죠. 근데 일본의 고대를 보면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통치가 됐다. 잘 나가다가 중국에 와가지고서 나라가 망쳐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인의, 예의, 겸손, 효, 뭐 이런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냥 가혹하게 백성을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덕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서 강요를 했다. 주역도 이제 비판해요. 주역이라는 점을 만들어서 그것이 대단히 심오한 것인 양 보이게 하고는 우주의 원리를 터득했다고 생각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만이었다. 주역도 완전히 폄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게
그, 뭐,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제 따른 거예요. 믿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일본 근세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주장에 유교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봤지만 유학자들도 있었고, 뭐 중국어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국의 고대가 이상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불교 힘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불교의 또 세계관이 있고, 불교에서 설명하는 사회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유럽학도 있었잖아요. 등등해서 어떤 공헌이 있냐 하면 이런 주장들이 뭐 자기 멋대로 막 하는 주장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고정의식을 깨워주는데, 깨트리는데 이제 이 공헌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회자가 되고 그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다양화, 다변화, 되어 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배적인 언설이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조선에 있어서 성리학이 지배적인 언설로서 다른 모든 것을 이제 압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리학은 유학 중에서도 다른 부류의 유학 흐름을 뭐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단일한 사고방식 속으로 사람들을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의 이런 국가운동에 중요한 기여는 뭐냐. 사람들이 어떤 단일한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뭐, 별소리 다 해. 별소리 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고방식의 다변화에 기여를 했다 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치는 감리가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하고 불가사의하다. 우리 미천한 지혜가 그 이치를 헤아릴 수 없다면 없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뭐 등하면서 그런데 천명이라는 것은 고대 중국 성인들이 군주를 타도하고 그 영토를 강탈하기 위해 고안해낸 인위적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이건 사실 맞는 얘기도 됩니다. 예컨대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잖아요. 예컨대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뭘 했냐면 결국은 자기의 정적들을 타도를 했잖아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고는 자기가 천명을 받았다,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명이라는 것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돈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군주, 다른 경쟁 상대를 타도하고 영타를 강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것은 웃긴 거다 이거야. 일본의 고대 고유의 어떤 자연스러운 도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일본적인 방식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오랫동안 중국 성인의 도를 받들었기 때문에 고대 일본을 평가할 때 중국적 논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 입장은 내 주장의 의도와 뜻과는 꽤나 차이가 있다. 그는 내가 중국 성인을 폄하하는 것에 크게 분개해서 그 저작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 저작에 혹해가지고 거기 지배받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많다. 이걸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학자들이 중국식의 매국을 수용하면서 모든 측면에서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맹신은 중국 고전이라는 독주에 취해서 정신이 이상해졌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갈분 차를 들고 술에서 깨어나 제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들어보라. 현지가 단연히 발생한 모든 일이 일본에서 정확히 전해진 것은 이곳이 아마테라스 신의 영토로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순수하며 문자의 교묘함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뭐냐면, 이 중국을 철저하게 이제 배척을 하고 폄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근데 조선하고 대비를 해본다면은, 뭐,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옵니다. 왜 이렇게, 일본의 고대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자연스럽게 통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증거로서, 아직까지 일본 고대의 유물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도 신사에 예, 안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면 고대의 유풍이 아직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진무 천황의 무덤과 후세 천황들의 무덤이 기나이 지역에서 발굴되었고 황궁에는 수많은 신의 시대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게다가 나카토미, 아베, 인베, 오토모 가문은 신의 시대에 행했던 의례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 가문들은 전부 신도 사제들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의 시대에서 전승된 일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테라스 태양의 시인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태양의 시인이 어떤 식으로 이 천지 공간을 이제 밝혔는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의 신 얘기에, 고지기에 나오는지 이야기인데,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서 동굴에 몸을 숙였더니 천지가 깜깜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설득해가지고 다시 동굴에서 나오게 했더니 세상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은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지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영향을 쫓는 것이 실은 어리석은 일인데도 지혜로 여겨지면서 신의 시대에 벌어졌던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잊혀져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모아의 얘기를 보면은 조금 편집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골라놨어요. 왜냐하면 모토리 나라가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중국 것하고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치우쳐 있다는 느낌도 이제 받습니다. 중국적 관점을 일본의 것에 비추어 분석해보자.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일본의 관점은 잘못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관점이 잘못이다. 하지만 이 비판자는 오로지 중국의 관점만을 수용해 일본에서 전해진 고대 사람들의 중국적 사실들을 중국적 틀 속에 가두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편견이 아닌가 하면서 너무 중국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비판을 통렬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에 합리적 이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천명의 논리를 가공했고 수많은 모순을 낳았다. 만약 성인들이 사악한 신의 행위가 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천명의 이론을 구축했더라면 실제 세상사가 불일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동안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요지는, 주장의 흐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주가 엄연한 나라를 강제로 찬탈해 백성을 기만하고 자신이 천명을 따르는 사람이라 선언하는 것은 중국 성인의 사악한 지혜로 태어난 불우한 도의다. 성인이 사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을 볼 때는. 중국의 성인이 다 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천황의 나라인 일본에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군주는 군주로 백성은 백성으로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일본의 천황과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와 함께하는 신성한 전원에 따라 각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이라는 이 상서로운 나라에 태어난 행운을 얻은 이들이
피자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외래의 잘못된 사악한 관습을 칭송하고 존중하는 것은 만취의 착각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기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적인 것이 중국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전 국민한테 퍼진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 국학자들에 있어서는 일본이라는 어떤 그 컬렉티브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것의 어떤 셀프 인식이 이제 근대에 형성됐다는 것은 어떤 지나친 층이 다른 주장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정신은 사람이 태어날 때 모습이 이 신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신인데 신의 신성한 정신이 전해주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혜와 어리석음, 능숙함, 미숙함, 착함과 나쁨과 같은 다양한 자질이 이 순수한 마음 속에 있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것처럼 신시대의 가미도 각각 자신의 마음의 순수함에 따라서 선한 행동 또한 사악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문제없는 세상이 되고 그런 순수하고 자연적인 그 정신 이것이 왁가 옛날 사람들의 그 시가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가모노 마부치 같은 사람은 그 일본은 고대의 그 시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때묻지 않은 일본인의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수주의적인 일본의 그 자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는데, 일본인만이 그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겁니다. 순수하고. 네, 마지막 사람은 이제 후지다니 미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지만 약간 자기네끼리는 좀 서로 비판을 가하고 이제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어려울 거는 이제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따, 후지다니 미치는 언어 해석에 있어서 조금 누리나가, 모토리 누리나가와 다른 이제 주장을 좀 펼치면서 모토리 누리나가가 이 고대의 고지키의 언어를 해석하는데 조금 오류를 이제 범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다니도 마찬가지로 고지키나 일본 고대의 그 시가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하면은 일본인 고유의 어떤 심성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가 평화롭게 이제 통치가 될 수 있고 사회생활이 용이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고유한 심성, 마음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모토리 노리나가의 다른 이론이 또 비중 있게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일본의 미학이라 할지 가치관이랄지 이런 걸 다루는 글들에서 후대의 학자들이 많이 인용을 이제 합니다. 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한국에서 신도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그 학자가 박규태 선생이라고 했는데 박규태 선생이 올해 낸 책이 있어요. 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제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조선의 한과 일본의 모노노 아와레 모토리 노리나가의 모노노 아와레를 비교한 책이 있어요. 한 6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박기대 선생은 평생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글도 잘 써가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과 모노노 아와레인가 그래요. 그 제목이. 한국말로 썼어요? 한국말로 썼습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조선의 감정 구조와 요새 문학 연구에서도 유행하는 언어가 요새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에이펙트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이펙트. 에이펙트가 소위 이제 감정 구조인데, 감정 구조가 사회마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가 이제 중심인데, 그 감정 구조를 한국의 경우는 한의 문화 뭐 해가지고 한을만 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일본은 모노노 아오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서로 감동을 하고 서로 인간 간에 서로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하는 뭐 등등의 이제 한과 모노노 아오레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서 쓴 책입니다. 한과 모노노 아오레 책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것과 같습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에 대한 해석. 저도 한에 대한 해석 이거 모아봤는데 제 각각이더라고요. 뒤에 가면 한이 아니라 한이죠. 한. 한. 네. 한내친다. 한내친다. 네. 한. 네. 근데 모노 아오레의 해석도 제각각이에요, 이게. 이게 구름잡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좀 달라요, 좀. 이 감정 구조가. 근데 그것에 이제 기반을 둔 것이 이제 신도 전통인 거죠. 신도 전통. 신도 전통 중에서 약간 고대에 있었던 신도 전통. 국학에 대한 현대학자들의 비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죠. 왜냐면, 비판보다도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일본인의 어떤 전통의 심성을 제대로 포착을 했는지 등등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왜냐하면은 왁가를 예컨대 일본의 왁가를 연구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모노나 아와레는 일종의 말하자면 왁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론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 읽을 부분에는 문화 특히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찬성하는 또 반박하는 또 이거를 개량하는 그런 논지들이 계속 이어져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국학 연구자들은 많습니다. 평생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쪽 모토레 노레나가의 중국 비판, 국학자들의 중국 의식, 대립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분이 고야스라는 분이 있어요. 고야스. 아들 자자에다가 안녕할 때 고야스 노부타카인가? 고야스 노부타카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 책은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고야스 군이요. 노부군인가? 노부군이. 고야스 노부군이. 그분은 기본적으로 모토레 노레나가적 틀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일본이 상대화하고 비판했는지 관계되는 자적이 많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일본인들 전체의 조상신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천황가의 조상신이죠. 네. 물론 대다수의 일반민들은 지배자의 신이 곧 자기의 신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천황가가 그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일본 대대 역대로 일본 사회에서 유일 지존인 것은 아니죠. 아니죠, 전혀. 다양한 가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지와라든지 등등 다양한 가문들, 그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자들에 불과한 거죠.
에도 시대에 와서 다시금 이제 에도 시대에 와서 18세기, 17세기, 18세기 와서 이 천황가의 신에 대한 숭배를 국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아니면 국민 동원에 이제 활용을 했고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근데 다시 한편에서 보면은 결국 이건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 체계, 사상 체계 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게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황제가 어쨌든 조선 문화적으로 명목적으로 그래도 지금 일본 사회에 존속이 되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민족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실제로 모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족 내부의 다양한 계급 계층 간의 분화를 무시하고 마치 그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포도하는 뭐 그런 논이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가 일본 신토의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측면과 관련해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미쳤는데, 혹시 저 관련된 얘기 더 붙여주실 게 있으면. 네. 이세 진구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신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내궁이 있고 외궁이 있습니다. 내궁, 외궁. 내궁이 나이구가 천황가의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전이고, 외궁, 그 바깥에 조금 떨어진 데 있는 게 뭐냐면, 괴구라고 해서 외궁은 아마테라스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의식주로 관장하는 신이 있는 데입니다. 이제 그걸 도요우케라고 하는데, 도요우케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궁에는 도요우케 신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일반 메이지 근대 이전에 일반 사람들은 특히 근세 시기에는 이세 신궁을 엄청나게 갔는데, 왜 갔냐면은 나이구, 천황가의 신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음식물의 신한테 갔어요.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전혀 천황가와 관심 없이. 그러고 거기까지 멀리 가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유곽이 있었어요, 유곽. 놀이터가 있었어요. 상점가. 그거 즐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세에 갔을 때 이세의 신앙하고 천황가 신앙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지가 되면서 근세 때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를 불교가 증명했잖아요. 메이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개방하기 이전까지 불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걸 증명하는 것을 대신해서 신도가 증명하게 했어요. 신도의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때 신도가 아닌 증거로 뭐를 사용하게 했냐면은 이세 진구의 이세에서 발행하는 후다 있잖아요. 부적. 그거를 받게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세 신앙이 일반 민중들한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은 각 집안에 가미다라, 조그만 신전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테라스를 모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그 집안에 2세 그 친구의 가메 하나가 있었대요. 조선에까지 만들겠어요, 조선에까지. 그래서 각 집에 조그만 당화를 만들고 거기다 아마테라스를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메이지 시대 이후의 사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조선의 식민지까지 그 조선의 가정에까지 그걸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뭐 45년 플러스 한 10년 정도 되니까 한 반세기 정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마치 이세 그 천황 그것이 국민의 모든 신앙의 대상인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영향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메이지 전까지는 일반 서민들 속에는 그 천황의 조상 시위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 그리고 천황 그 자체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세 진구에 가지 못했어요. 거의 뭐 안 갔어요. 안 가는데 다만 뭔가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태양신이 굶어 죽지 않게 음식을 제공하는 신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버뜩한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먹어 살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간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같은 이세 진구의 전통이지만은 정치적인 조작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아버님도 그 앞에서 경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했대요.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고. 김영 선생님의 조상도 거기 제사했을 겁니다. 아마테라스 의신을. 그거보다도 예, 아까 그 이즈모 신사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즈모 신사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인 스사노 예, 맞아요. 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네,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제 한일 문화 동원론 이 얘기를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단군이 스사노거나 스사노의 후예다 이런 식의 논의들. 스사노가 아까 말했듯이죠. 동해 쪽에 지금 그 인물신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동해를 건너서 경주에 스사노가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사노가 결국은 스사노 신화가 와전돼서 한국에서 이제 단군 신화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스사노가 아마테라스의 동생이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동생뻘인 거다라는 식의 그러나 어쨌든 동생뻘이지만 같은 연원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들이 형성이 돼요. 이걸 보면은 항상 이게 모든 신화가 그런데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배척의 논리를 함께 함축합니다. 배척하면서 통합하고 배척하면서 통합해서 내부에 사실은 위계를 만들어 내는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신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황제 헌원이 치우하고 싸워서 치우를 이기죠. 또 지금 중국의 한족의 조상신은 황제 헌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치우의 후예들을 완전히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중화민족 내부의 하부로 편입해서 우리 전체 한편으로는 같은 중화민족이야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황제와 치우 사이의 위계를 함축하는 그런 논법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 신화도 비슷한 그런 복합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스사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스사노의 후예가 단군 스사노하고 조선의 연관을 일본에서 조선을 이런 방향에서 설명하는 거는 제 식민시대 뭐 이런 때 얘기고요. 원래는 한국의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즈모 다이샤에 있는 신은 조선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근데 일본에도 그걸, 찬성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즈모 다이샤의, 이즈모 신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례가 11월 달에 있는데, 그 11월 달에 그 의례를 어디서 하냐면, 이즈모 신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바닷가에 와서요. 근데 바닷가에 와서 저쪽 조선반도 쪽을 향해가지고 신을 맞이하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신이 원래 조선반도에서 건너가기 때문에 해마다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의례로.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이제 했던 거죠. 나중에는 식민시대 때, 이즈모에서, 스사나오가 조선으로 건너로 간 곳으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국서 또 2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요. 실제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고대 때는 불교 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이 가장 힘이 있고, 기도의 효과가 높냐면은, 먼 데서 온 신이에요, 먼 데서. 그 먼 데서 온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바다 건너서 온 거예요,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조선반도가, 한반도가 인간이 더 먼저 살았잖아요, 일본보다. 그리고 이민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신 신들의, 많은 신들이 바다 건너서 조선 쪽에서 온 신입니다. 근데 그것이 힌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일본의 유명한 절 있잖아요, 절. 나가노의 젠코지라 할지, 호류지라 할지, 나라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도쿄에 있는 아사쿠사 센소지라 할지, 거기에 이름은 마미다, 그 다음에 관음이고, 이지만은, 이 시인이 어디서 왔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앵기라고 하는데, 얘기했는데, 전부 어디서 왔냐면 조선반도에서 왔어요, 조선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붕 떠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굉장히 에라이야. 아주 힘이 좋고 아주 효력이 엄청나게 위력이 있는 그 신인 거. 마찬가지로 신도의 신들도 조선반도 아니면 중국반도 이런 데서 건너간 신들이 많고, 특히 핫지만이에요. 핫지만. 무슨 핫지만 핫지만 신도 일본에서 이제 연을 추적하면은 바다 건너서 온 신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다의 수신이 되고, 그러다가 진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서 흘러가다가 이제 사무라이의 신이 된 겁니다. 하치만 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일국산 신들인 거죠. 이제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기네 자체의 신이라고 이제 원설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젠코지는 네? 지금도 매년 공주로 사신을 보낸다 그러대요. 젠코지에서요? 예. 아. 자기네들의 본사라고 생각하고, 네. 사신들을 보낸다.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토리가, 예. 아미다가 중간에 있고 옆에 협시보살이 2명이 있는데 조그만 상이에요, 상. 신상인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인도에서. 근데 인도에서 붕 날아가지고 백제에 왔어. 백제에 왔는데 거기서 성명왕 때요. 성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붕 날아왔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나가는 젠코지에 그거를 딱 맨 처음에 일본에서 모진 사람이 이름이 젠코예요, 젠코. 그 사람의 성광이에요. 선광. 그 사람이 이제 잘 모셔가지고서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도라이 이제 신이라고 그러니까 천황이 기부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서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젠코지는 더 유명한 게 뭐냐면 하늘을 2번 날랐어요, 2번. 인도에서 1번 날랐고, 백제에서 1번 날랐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신이 된 겁니다.
산불전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히브주라 해가지고, 히브주라 해서 이제 비불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그 크기가 30몇 cm밖에 안 돼. 이거를 조금은 나무 상자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안 여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33년에 한 번씩 공개를 했어요. 33년에. 그걸 가해조라고 하는데, 가해조. 그 장막을 연다 그래가지고, 60일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청원을 해가지고 15일 더 연장을 해가지고 75일 보여주는데, 그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은 7년마다 한 번씩 열어요. 7년마다. 그래서 저도 한 2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보여주는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더 진짜는 그 뒤에 또 찬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가 갇혀져 있고, 그건 영원히 안 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화재 때문에 파괴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추측이 많아요. 그래서 영원히 안 보여주기 때문에 추측이 많은데, 그래서 그 앞에 보여주는 똑같이 모형도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인데 그걸 마에다치 산존에 마에다치 앞에 마에 전 립 마에다치 앞에 세우는 삼존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7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면은 2000년 초반대에 나가노 신분사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 뭐 등등 전부 해가지고서 경제 효과를 냈는데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 엄청납니다. 그 모양은 그냥 불상과 같은 겁니까? 그냥 불상이에요. 아미다상, 조그만 아미다상 불상. 아미타상? 아미타상 이제 불상인데, 저도 2번 갔어요. 2번 가는데, 7년 한 번 할 때 가고, 그때 또 한 14년인가 그때 한 번 갔는데, 입장료 1,500원인가 내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니까 가가지고 동전도 막 던져, 거기다가. 막 500원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불도 약간 켜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냥 장사진을, 장사진. 근데 그 불상이 기원은 인도에서, 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본 불교의 이제 특이한 점인데, 일본은 불교의 신들이 이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이 추상된 신이 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 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 절마다 관음 보살이 있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또 불교 문화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제가 아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낀 점인데요. 첫째는 모토리 노리나가 히라타 아치타네 국학이 나온 게 18세기이죠. 이게 일본만의, 그러니까 고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일본의 근대를 준비하는 그 내셔널리즘 형성을 준비한 하나 기관이었고, 사상이었다고 하고, 거기서 배제하는 게, 중국인데 그거를 가라고거로, 당이라고 써가지고, 가라고거를 막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 미친 개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유명한 글이 있어요. 모토리 노리나가. 근데 그 미친 개라는 게 중국의 가라고거로 아주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게 일본 중심주의의 근대를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됐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 이게 보면은 18세기라는 세기 자체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에서도 영종조 시대를 열었고 유럽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서로 연관은 없지만은 이미 그 지구의 글로벌한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근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가 각자의 지역에서 되지 않았나. 세계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걸 좀 느끼고요. 근데
약간 모토리 노리나하고 아츠타네, 히라타 아츠타네를 아까 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히라타 아츠타네는 그 의식이 엄청 약간 신인 사람처럼 학문을 했지만 의식이 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반감, 러시아에 대한 이어비를 굉장히 느껴서 히라타 아츠타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경 보면은 굉장히 신들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서는 굉장히 세계 정서도 파악을 하고 근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네이션 빌딩을 위한 토대가 됐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일부는 메이지가 그거를 갖고 가서 네이션 빌딩을 어느 부분은 배제하고 어떤 거는 이제 계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게 그런 감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일본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종교와 또 하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셔널 랭귀지를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국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모노 마부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언어가 일본이 아까 와카라는 말이 나왔죠. 와카. 그래서 와카가 굉장히 천황계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지금도 1월 1일 날 천황계에서는 와카를 짓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와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보다는 575전 리듬에, 울림이 일본 사람을 형성하고 울림이 있는 곳에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민소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황계의 놀이터, 축사, 종교적인 언어가 울려 퍼지는 것이 일본이라는 거, 일본 열도. 그것에 응답하는 게 일본의 식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식민지 시대에서도 굉장히 축축을 이룬 일본어 강요, 그리고 일본 동화정책, 언어의 동화정책이 아마 여기서부터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른, 조선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언어의 울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575에 아주 신체적이면서 언어 속에 일본인을 형성하는 감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 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고토다마, 언어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공통된 게 피시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죠. 독일도 약간 비슷해요. 독일어가 울려 퍼지는 것이 독일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지금도 독일적인 감성하고 일본적인 감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보면 굉장히 일본 독특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문화하고 비교를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은 조금 더 일본의 신도가 너무 멀리 있는, 너무 이상한, 그로테스크한, 일본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문화다, 그로테스크하다 하면은 일본 이해가 안 돼요. 일본에서 조금 약간 보편적이고 다른 문화의 공통적인 뭔지를 알았을, 비교 연구를 했을 때 일본이 보이지, 일본은 이상한 놈들이다 하면은 이건 커튼을 내려버리고 마는데, 17세기, 18세기의 사상들이 독일의 사상들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다른 문화하고도 비교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분 말씀 없으면 지금 한 번만 더. 네. 지금 이현숙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토다마라고 하는 용어, 개념, 이건 매우 특별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전근대 사회에는 어느 지역이나 아마
언어가 지금의 현대인들의 언어하고 비교했을 때 운문 중심이었던 것만은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공통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시 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운율이 발달되어 갖고 그것을 고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어 왔죠.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에 어떤 사람이 한시를 멋들게 져서 이제 남들한테 보였는데 이른바 한시 전문가가 그 운이 틀리다고 해서 다 일일이 수정해 가지고 우스개가 돼버린 적이 있는데 성조 있잖아요. 운율 한시 운율 이게 이미 당나라 때 정형화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중국은 엄청나게 중국어도 변해왔어요. 그 현대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조차도 그 예전 시의 운율이 그네들의 언어 감각에 정확히 다 맞아떨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운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한시, 착시, 시 짓는 걸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에 이제 중국의 사성운 이렇게 해서 글자를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서로 같은 글자, 운이 같은 글자, 틀린 글자 막 분류하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한문을 사용한 어떤 그 문화에 비하면은 그 성조는 매우 작은 영역이었거든요. 어쨌든 근대로 와서 이제 그게 이제 한문 자체가 이제 약화되어지고 또 한시는 더 말라였고 뭐 이렇게 되어 가요. 이런 경향 속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특히 이제 근대 19세기에 중국과 스스로를 대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언어 문제에 좀 더 강하게 마치 19세기 독일인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대비하면서 독일어에 그렇게 집착을 했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들은 그랬고 그게 이제 몇몇 개념어로 이제 이렇게 응축이 되었고 고토다마와 같은 그게 현대 일본인들에게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독특한 면을 또 한편으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인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특수한 면들도 함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